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18번째 이야기. 항우와 유방의 광무 전투.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 군대는 광무 지역에 진영을 꾸렸습니다. 이때 종일 날이 흐리다가 비가 내리는데 풍경이 무척 적막했습니다. 기분 탓인지 날씨 탓인지 항우는 막상 유방과 결전을 벌이려 하니 공연히 우울했습니다. 문득 죽은 승상, 범증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죽은 이가 떠오른다면 기분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꿈틀거리고 아련한 애증이 되살아나는 법입니다. 내가 그때 범증의 말을 믿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게 나의 불찰이다. 나의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 범증이 곁에 있었다면 전쟁은 이렇게 길지 않았을 것이다. 회한과 후회가 항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일을 앞두고 후회나 회한이 생긴다면 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기백을 잃었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이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인생이 처져 지내는 법입니다. 인생은 묘하게도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이 빨리 오고 기쁨을 생각하면 기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야기하고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전생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항우가 죽은 범증을 떠올린 것은 초나라 군대의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범증에 이어 항백에게 전략을 짜는 군사를 맡겼으나 맘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 싸움은 유방과 한신을 함께 쳐야 하니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우가 오래 침묵하자 장군 종림회가 아뢰었습니다. 진영을 모두 갖추었고 싸울 준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량 수송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달이면 군량미가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양식을 넉넉히 배부하면 20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원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인질로 잡혀있는 유방의 권속을 이리로 데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쟁은 어차피 비겁한 것이니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무척 무거웠습니다. 이번 싸움은 속전속결로 끝낼 것이다. 하지만 유리한 방책이라면 인질을 즉시 데려오라. 며칠 후 인질이 광무에 도착했습니다. 항우가 유방의 부친에게 말했습니다. 그대 아들 유방이 내게 못된 짓만 골라 하고 있다. 이는 조금도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니 천하에 이런 불효한 자식이 어디 있는가. 그대가 유방에게 서신을 보내 항복하도록 권유하라. 그러면 인질을 모두 풀어주겠다. 유방의 부친은 두렵고 부끄러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 말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늙은이를 지금껏 보살펴 주셨는데 제 자식 유방은 지금껏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유방은 젊은 시절 내내 주색 잡기에 빠져 방탕하고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부모와 처자식을 돌본 적도 없습니다. 소신이 서신을 보낸다 해도 절대 들을 놈이 아닙니다. 저 혼자 욕심에 어두워 가족을 내팽개치고 이곳에 버려둔 놈이 아닙니까? 항우는 노인의 한탄이 무척 듣기 싫었습니다.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의 자식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서신을 보내면 유방이 어떤 대답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 부모의 서신을 받고도 대답이 없다면 이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유방의 부친이 억지로 서신을 쓰자 초나라 신하 송자련이 이를 가지고 유방에게 전했습니다. 유방은 부친의 서신을 받자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장량을 불러 물었습니다. 초나라 사신이 부친의 서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장량이 서신을 읽어보니 자식으로서 인륜을 꼭 지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량이 말했습니다. 대왕, 서신의 내용을 보니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인질은 다행히도 모두 무사합니다. 이는 항우가 결코 인질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신에게 계책이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유방은 장량의 계책대로 초나라 사신 송자련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한나라에 많은 미녀가 동원됐습니다. 미녀들 속에서 술이 여러 잔 오가자 유방은 취한 듯 횡설수설했습니다. 초나라 사신은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이전에 항우와 형제의 을을 맺은 적이 있어. 내가 기원전 247년생이고 항우가 기원전 232년생이니 나이는 내가 항우보다 15살이 많소. 하지만 항우가 나보다 먼저 진시 황제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항우가 형이고 내가 아우요. 사내 대장부가 형제의 을을 맺었으니 내 아버지는 바로 항우의 아버지가 아니오. 내 아버지가 한나라에 계시든 초나라에 계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소. 사신은 돌아가거든 아우 유방은 형 항우를 언제나 믿는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내 아버지와 가족들도 잘 부탁한다고 꼭 전해주시오. 송자련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인지를 이용해 항복을 권유하러 왔는데 도리어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유방이 낌새를 눈치채고 이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제멋대로 짓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놈 항우야, 만일 내 놈이 내 부모를 살해한다면 그건 천벌을 받을 일이다. 천하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이다. 이전에 내 놈이 초나라 회왕을 살해했을 때 천하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초나라를 떠날 것이다. 한참을 짓거리던 유방은 정신을 차린 듯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신은 돌아가거든 아우 유방은 형님 항우를 믿고 부모와 가족을 맡긴다고 잘 전해주시오. 여기보다는 초나라 팽성이 더 안전하고 낫지 않소. 그리고 유방이 휘청거리며 자리를 뜨자 초나라 사신 송자련은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량과 진평이 바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유방 대왕은 술에 골아 떨어져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성껏 사신을 대접하겠습니다. 송자련은 한나라의 음악과 가문을 구경하고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일찍 송자련은 초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유방은 밤낮으로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미녀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부모나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장군 항백이 사신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장수와 신하가 말하길 유방의 행실을 살펴보면 큰 일을 성취할 인물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낸다면 분명 유방은 곧 스스로 자멸할 것입니다. 항우가 그 말에 기분이 우쭐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유방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를 겁쟁이요 졸장부라고 여겼다. 그러니 내 판단이 사신의 견해와 다르지는 않구나. 며칠 뒤 한나라 유방의 진영은 아주 분주했습니다. 암암리의 항우를 무찌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드디어 출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장군에서 제나라 왕위에 오른 한신이 나와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대왕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소신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광무산에 진을 친 항우를 칠 것입니다. 지금 항우의 진영은 군사도 많지 않고 식량도 넉넉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이니 이번에야말로 항우를 죽이고 천하전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오니 출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유방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한신 장군을 믿소. 이번에는 항우를 꼭 없애도록 하시오. 한나라 군대의 출정 나팔이 울리자 그 행렬이 선두에서 후진까지 무려 20리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일설에는 5만 대군이라 하기도 하고 10만 대군이라고도 합니다. 뻥이 심한 어느 소설가는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그건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20리 거리를 계산하면 10리가 4km이니 합이 8km입니다. 1m에 한 사람을 두면 8,000명, 4명을 두면 32,000명입니다. 거기에 지원 병력과 지휘부를 합치면 5만 병력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신이 이끄는 한나라 군대는 항우가 진을 친 광무 30리 지점에 머물렀습니다. 한신이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항우는 식량 부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번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려 할 것이다. 어쩌면 오늘 밤 우리를 급습할지도 모른다. 장수들은 엄중히 경계하도록 하라. 이어 한신은 광무의 지형과 광무산의 지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선봉대와 중군, 그리고 좌우군과 후진 5진으로 편성했습니다. 번쾌가 선봉대장을 맡고 중군은 한신이 맡고 후진은 유방이 맡았습니다. 좌군은 노간이 맡고 우군은 조참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부대들은 한신의 명을 받고 그날 밤 속속 진영을 떠났습니다. 잠시 선봉대장 번쾌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번쾌는 유방과 같은 고향인 폐현 출신입니다. 본래 직업은 시장에서 개를 도살하여 파는 개장수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체구가 우람하고 힘은 장사였습니다. 용맹하기로는 한나라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생긴 것은 아주 험상궂은 편이나 성격이 괄괄하여 인간관계는 제법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유방과의 인연이라면 폐현에서부터 함께 건달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번쾌는 누구보다 유방을 잘 따랐습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여씨 부자가 폐현에 이주했을 때 유방은 여씨의 큰딸과 혼인을 했고 유방의 추천으로 번쾌는 여씨의 둘째 딸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동서지간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유방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번쾌는 유방의 호위 무사이자 비서실장을 자청했습니다. 유방은 배짱이 좋았고 번쾌는 힘이 좋았기에 절묘한 조합을 이룬 것입니다. 번쾌의 처음 공로라면 폐현 옆에 사수군 현감을 공격하여 진나라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이어 동쪽 폐현을 평정하였고 사수군 태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공로로 번쾌는 대부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물론 유방은 제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건달과 깡패에서 제후와 대부로 승격한 것입니다. 무력이 판치는 야만의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나라 장안 장군을 공격할 때도 번쾌는 가장 먼저 앞장섰고 가장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이때 유방은 진나라 성양현을 점령했습니다. 이어 번쾌가 진나라 이위의 군대를 무찌르자 그 공로로 유방의 진영에서 5가지 주기를 가진 우대부에 올랐습니다. 힘 하나로 승승장구한 셈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번쾌가 앞장서서 하강군을 점령하였고 조나라 조분의 군대를 무찔렀으며 진나라 원흥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진나라 무관을 점령했을 때는 진나라 병사 3,000명을 포로로 잡기도 했습니다. 특히 항우가 개최한 홍민의 연회에서는 유방이 결정적인 죽을 고비를 맞았을 때 번쾌가 느닷없이 나타나 항우를 설득하였고 유방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이는 번쾌의 커다란 공로였습니다. 유방이 한나라 왕에 봉해지자 번쾌는 유방을 따라 파촉으로 떠났습니다. 이어 삼진을 멸하고 진나라 함양을 점령했습니다. 이는 모두 번쾌의 용맹함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공로로 항우의 진영에서는 번쾌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방과 항우의 광무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항우가 오추마를 타고 나타나 한신에게 소리쳤습니다. 한신, 내 놈은 본래 초나라의 신하가 아닌가? 오늘 내 놈의 목을 가장 먼저 벨 것이다. 죽음이 두렵다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주저하지 말고 당장 초나라로 투항하라. 그러자 한신이 말했습니다. 역적 항우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잘 알 것이다. 깨끗하게 저승으로 보내줄 테니 나와서 덤벼라. 그 말에 항우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오추마를 타고 달려나갔습니다. 이놈 졸장부 한신아, 개 섞어라. 항우가 달려나가자 초나라의 장수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항우가 달려오자 한신은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자세였으나 다급하게 말머리를 돌려 광무산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항우가 한신을 쫓아 광무산에 이르자 종림회가 다가와 항우를 막아섰습니다. 대왕, 잠시만 멈추십시오. 항우가 오추마를 멈추자 종림회가 아뢰었습니다. 광무산은 산세가 험하고 나무가 울창한 산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지세입니다. 그러니 한신을 따라 광무산에 들어가는 것은 자멸행위입니다. 분명 복병이 숨어 있을 것이고 기습 공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오니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산 입구에서 저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항우가 광무산의 울창한 산림을 보고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한신의 꾀에 또 당할 수는 없다. 여기서 머물며 한신의 군대가 나오기를 기다리자. 하고는 항우가 군대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장수 주란이 허겁지겁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대왕, 초나라 후진이 한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아 전멸했다고 합니다. 지금 선두와 후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항우가 그 말에 노하고 말았습니다. 무얼 하느라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했단 말이냐. 그러자 종림회가 조급하여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서 후진을 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복병만 남겨두어도 충분합니다. 이에 항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후진으로 달려갔습니다. 항우가 나타났다는 말에 한나라의 장수들이 나와 사방에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크게 소리치며 초나라 군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어찌 겁쟁이 유방에게 당한단 말이냐. 내가 오늘은 반드시 유방을 사로잡아 그 목을 벨 것이다. 그러니 전군은 물러서지 마라. 항우가 오추마를 타고 창을 휘두르면서 길을 열었습니다. 한나라의 포위가 풀리려나 했는데 얼마 나가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국왕왕 영포가 나타나 항우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우는 영포를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우가 영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역적놈아, 어찌 내 앞을 막는 것이냐. 비열하고 더러운 내 놈을 먼저 죽일 것이다. 이에 영포가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나를 시켜 초나라 회왕을 살해하게 하고 도리어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운 놈이 누구냐? 항우야, 오늘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영포가 큰 도끼를 휘두르며 항우에게 돌진했습니다. 항우는 창을 버리고 초청검을 뽑아 영포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칼과 도끼가 바람을 가르며 맞서기를 10여 합에 이르자 한나라 진영에서 거구의 장사 누본이 달려와 영포를 도왔습니다. 항우는 두 맹장을 맞아 이리 치고 저리 막으며 결투를 이어갔습니다.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초나라 진영에서 계포와 종림회가 달려나와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놈들은 저희가 상대할 테니 대왕께서는 후진을 구하십시오. 항우가 기세를 몰아 바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한나라 진영으로 진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 병사들이 물러서면서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나라와 초나라의 네 장수의 싸움은 연이어 칼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주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마침 한신은 광무산 기슭에서 여유를 부리며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항우가 그런 한신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한신 이놈아, 도망만 다니지 말고 와서 내 칼을 받아라. 오늘 내 놈을 사로잡고 그 살을 발라 죽일 것이다. 항우는 당장이라도 한신에게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초나라 장수 주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신이 저렇게 방향무인하게 구는 것은 대왕을 노엽게 하려는 술책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까이 가면 산에 매복해 있는 저놈들이 기습 공격할 것입니다. 하오니 더 나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항우가 말머리를 막 돌리려는 순간 산 위에서 바윗돌이 굴러오고 화살이 비오듯 날아들었습니다. 항우는 정신없이 달리며 병사들에게 후진 쪽으로 진격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장수 누본이 항우를 발견하고 그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항우가 달려가는 것도 순간이었고 누본이 항우를 가로막는 것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오추마를 타고 달려나가면서 칼을 뽑아 정광석화처럼 휘둘렀습니다. 이는 항우의 정교하고 치밀한 무예였습니다. 누본은 자신의 칼이 항우를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오산이었습니다. 순간 누본의 목이 말 위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거목이 쓰러지듯 말 위에서 누본의 몸이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 승상 소아가 천하 장사로 영입한 누본은 이렇게 20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 병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비로소 한나라의 겹겹 포위가 풀렸던 겁니다. 그러나 항우가 달려나간 곳은 앞쪽으로는 광무산에 오르는 길이었고 그 옆은 깊은 강물이 협곡을 이루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항우는 급히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항우를 따라 나선 초나라 군대도 같이 멈추었습니다. 저놈들의 잔꾀에 우리가 또 속았다. 돌아나가야 한다. 전군은 회군하라. 항우의 외침과 동시에 갑자기 초나라 장수 주란이 말머리를 돌려 선봉에 나섰습니다. 이어 바로 한나라 군대로 돌진했습니다. 주란이 나아갈 때마다 한나라 병사들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항우가 이를 보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장수 주란에게 저런 무공이 있었다니 참으로 대단하도다. 항우가 그 틈에
초나라 군대를 이끌고 회군에 성공했습니다. 10리쯤 나아가자 항우는 위험지역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여겼습니다. 더는 한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언덕 위에서 갑자기 한나라 주발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항우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항우 이 역적놈아, 이곳이 바로 내놈 무덤이다. 그러니 어서 목을 내어 놓아라. 항우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곧장 창을 꼬나잡고 달려나갔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 모습이 염라대왕의 사자처럼 무섭고 흉측했습니다. 항우가 냅다 창을 내 던졌습니다. 주발은 다행히 항우의 창을 막아냈지만 이내 두려워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쫓지 않았습니다. 한나라의 유인책이라 간파한 것입니다. 다시 초나라 군대를 이끌고 주발이 달아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산을 등지고 가다 보니 다시 길이 갈리는 곳이었습니다. 항우가 그 중에 남쪽으로 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일 없이 나아갔습니다. 작은 개울과 수풀에 이르자 병사들을 쉬게 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지친 몸을 아무 곳이나 누웠습니다.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건너편 수풀에서 난데없이 함성이 울리면서 매복해 있던 한나라 군대가 벌떼처럼 달려왔습니다. 이는 노관이 이끄는 한나라 군대였습니다. 항우는 크게 놀라 뒤로 물러섰고 발을 뻗고 누웠던 초나라 병사들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관의 기습 공격으로 항우는 많은 병사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항우는 여러 공격을 받았으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노관은 기습 공격을 마치자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항우가 미처 쫓아가기도 전이었습니다. 노관의 이 노련한 치고 빠지는 공격은 나중에 유방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잠시 노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관은 한나라 유방과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고향 폐연에서 유방과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마을에서는 경사라 여겨 양을 잡고 술을 준비해 잔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이후 둘은 함께 자라 누구보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유방이 두목 기질이 있었다면 노관은 두목의 말을 잘 따르는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유방이 건달 노릇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친구나 동생들은 모르는 척 했으나 노관은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유방을 따랐습니다. 우정이자 신이었던 겁니다. 천하가 진나라의 반기를 들었을 때 유방은 폐연으로 돌아와 반란군의 수장에 올랐습니다. 이때 폐연관리 소아와 함께 노관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유방이 한나라 왕에 봉해지자 소아는 승상에 임명되었고 노관은 법을 집행하는 태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유방의 핵심 참모라 하겠습니다. 노관은 물리에 해박했으나 전쟁의 시절이니만큼 군대를 이끄는 장수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노관이 신하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유방의 침실을 드나드는 유일한 신하였다는 점입니다. 유방이 침전해서 부르면 승상 소아도 가까이 가지 못했고 오로지 노관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방이 여러 신하를 총애했으나 그 누구도 노관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주요 보직을 다 거친 유일한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노관이 잽싸게 달아나자 항우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관의 뒤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쫓아가자 항우를 막아서는 다른 한나라 군대를 만났습니다. 항우는 이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기록에는 한나라 군대를 전멸시켰는데 그 참상이 참으로 끔찍했다고 합니다. 이때 노관이 멀리서 말을 멈추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우가 분이 안 풀려 다시 노관을 쫓아갔습니다. 항우가 탄 오추마는 참으로 명마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좁혀 항우는 순식간에 노관을 따라잡았습니다. 항우가 칼을 한번 휘둘렀는데 노관이 이를 피하다가 왼쪽 어깨에 칼을 맞고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장수들이 달려나와 항우를 막아섰습니다. 노관은 다행히 부하들의 부축을 받아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항우는 일시 후퇴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군대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항우가 다시 초나라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 반대편으로 회군했습니다. 초나라 본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항우는 부하들의 보호 덕분에 단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나라 장수와 병사들은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화살에 맞아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많은 병사를 잃은 것입니다. 본진에 들어서자 현황을 점검했는데 잃은 병사가 생각보다 많았고 다친 장수들도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우가 투구를 벗기도 전에 한나라의 공격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우가 칼을 들고 달려나가자 한나라 장수들이 몰려와 항우를 포위했습니다. 그 외곽으로 차츰 한나라 군대의 수가 늘어 겹겹이 항우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한나라 장수나 병사들을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좌충우돌 몰아치는 바람처럼 항우의 칼날에 한나라 병사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 한나라 병사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으나 감히 무서워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항우가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혼자서 많은 군사를 종일 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우는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나라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나라 장수들은 대적하다가 불리하거나 지치면 돌아갔고 이어 다른 장수가 나와 항우와 대적했습니다. 이런 식이니 항우가 아무리 무쇠 체력이라고 해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우의 힘은 한정이 돼 있고 한나라 군대의 공격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는 항우의 힘을 빼려는 한신의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한나라 장수가 바뀔 때마다 힘이 더욱 솟는 것이었습니다. 항우의 그 기운을 도리어 한나라 장수들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초나라 장수 주란이 달려나와 항우를 도우며 한나라 장수들을 공격하는데 그 무예가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칼 솜씨에 한나라 장수들은 대적하지 못하고 결국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달아난 한나라 장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우는 정말 하늘이 내린 신묘한 장수이다. 어찌하여 조금도 지치지 않는단 말인가. 그리고 주란 저자는 누구이기에 저토록 무예가 뛰어난 것인가. 한나라 군대가 달아나자 항우는 그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고 숨이 차서 쫓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항우가 돌아와 본진을 재정비하고 장수 주란을 불렀습니다. 이는 주란의 무예를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언제 그런 무예를 배운 것인가? 오늘 보니 그 활약이 참으로 눈부셨도다. 이에 주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위급한 상황이라 소신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항우가 이어 물었습니다. 내가 위급한 것을 그런데 어찌 알았는가? 주란이 말했습니다. 한신이 음진의 그물을 펼쳐 대왕을 사로잡으려 했을 때 소인은 양진의 탈출로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죽을 문으로 들어가도
살아날 문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항우가 주란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크게 낭패를 볼 뻔했다. 한편 유방은 횡성의 인질로 잡힌 부모와 처자식을 구하기 위한 계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량이 나서서 계책을 꾸몄습니다. 포로로 잡힌 초나라 병사 가운데 제법 똑똑해 보이는 한 젊은 사조를 장량이 막사로 데려왔습니다. 너는 인물이 참 좋구나. 제법 똑똑해 보인다. 그러니 하는 일도 똑똑할 것이다. 내게 일을 하나 맡길 터이니 완수할 수 있겠느냐. 잘하면 내 놈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목이 달아날 것이다. 젊은 사졸이 귀가 번쩍 트여 물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어떤 일이고 완수하겠습니다. 그럼 내 놈을 믿고 일을 맡기겠다. 이 서신을 초나라 항백 장군에게 전하라. 그리고 답장을 받아오라. 그러면 많은 상금과 함께 내 놈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달아난다면 내 놈은 한나라의 첩자로 알려져 당장 목이 달아날 것이다. 항백 장군이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도 이 서신을 보여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 놈의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이다.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졸이 장량의 서신을 품고 초나라로 떠났습니다. 초나라 접경 지역에서 검문을 받게 됐습니다. 초소병이 물었습니다. 한나라의 포로로 잡혔다가 도대체 어떻게 도망친 것이요? 그저 어둠을 틈타 죽음을 무릅쓰고 달아났습니다. 죽어도 초나라에서 죽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사졸은 그렇게 쉽게 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 항백 장군의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항백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사졸은 항백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장량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한나라 대왕 유방의 권속을 잘 보호하시오. 나는 항백 그대를 믿소. 그러자 항백이 답신을 주었습니다. 잘 간직하여 전하여라. 사졸이 무사히 국경을 넘어 한나라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백의 서신을 바쳤습니다. 유방의 권속들은 내가 잘 보호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시오. 장량은 약속대로 사졸에게 넉넉히 예물을 주어 초나라로 달아나도록 허락했습니다. 한편 항우와 유방은 더는 접전이 없었습니다. 이는 유방의 입장에서는 항우를 사로잡거나 죽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는 있지만 마땅한 결정타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병사들은 지쳤고 식량과 물자는 바닥이 났으니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항우와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제법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자 확보는 다음 이유고 중요한 것은 장수들의 태도였습니다. 한신을 비롯한 한나라 장수들은 조기에 전쟁을 끝내면 자신들의 입지가 불리할 것이라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화친을 모색한 것입니다. 항우의 입장에서는 무척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물자 부족도 부족이지만 한나라에 대항할 장수들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초기만 해도 항우를 따르는 장수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배신하여 유방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항우가 고군분투해도 유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항우는 화친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화친을 위해서 먼저 유방이 사신 후공을 항우에게 보냈습니다. 초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는 유방 대왕의 권속을 내어주시면 우리 한나라는 전쟁을 중단하고 함양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초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항우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종림회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초나라 병사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식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유방의 화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쟁은 다음을 기대해도 늦지 않습니다. 게다가 초나라의 여러 장수가 유방의 화친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초나라의 이로운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지금껏 유방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애비와 처자식을 찾겠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천하의 비난이 크게 두려웠던 모양이다. 유방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인질은 화친의 서약을 맺는 자리에서 풀어줄 것이다. 한나라 사신 후공이 돌아가자 종림회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유방은 건들건들하고 그 속이 강교한 놈입니다. 그놈의 약속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화친을 맺더라도 유방의 권속을 돌려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자 군사 항백이 나서서 반론을 폈습니다. 대왕께서 유방을 대신하여 그 권속을 오래 보호하고 계시니 천하 사람들이 대왕의 인덕을 높이 칭송합니다. 반면에 유방은 혈연을 벌였다는 이유로 천하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친의 약속대로 유방의 권속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천하의 비난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온이 인질을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후로 만일 전쟁이 재발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유방이 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 앞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대왕의 마음에 딸렸습니다. 그러니 인질을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다. 대장부가 한번 약속한 일을 어찌 어길 수 있겠느냐. 한나라와 초나라의 화친의 자리는 홍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유방이 죽다 살아난 홍문의 연회가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방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항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방 아우가 사신을 통해 말한 대로 화친을 허락한다. 나는 팽성으로 돌아가니 유방은 약속대로 앞으로는 형양 동쪽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마라. 형양 서쪽을 다스리는 것은 내 인정해 줄 것이다. 이에 유방이 예를 갖추어 겸손히 말했습니다. 제 아비와 처자식을 잘 보호해 주셨으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내 대장부로서 어찌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화친의 서약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천하 자웅을 겨루었던 두 나라가 합의하여 화친이 성립되었습니다. 유방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라도 항우가 치졸하게 뒤에서 공격할까 두려워 장수들이 삼엄하게 유방을 경계했습니다. 항우는 자리에서 머물며 한참 동안 유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침내 유방의 자치가 보이지 않자 항우 역시 군대를 돌려 팽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광무산의 전투는 항우와 유방에게 결국 무승부를 알렸습니다. 이는 항우는 약해졌고 유방은 강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나라 군대는 그 수가 많아졌고 초나라 군대는 그 수가 줄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천하의 정세는 이제 유방에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그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귀국하자 장수들은 군대가 잠시 해산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장수 주란이 나서서 항우에게 아뢰었습니다. 유방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는 배신을 일삼는 자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군대를 해산하기보다는 유방의 배신에 대비해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 나을 겁니다. 항우가 잠시 생각해 보니 주란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항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유방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자이다. 그러니 그놈을 믿을 수가 없다. 하고는 항우가 말했습니다. 종림애가 초나라 1군을 맡아 훈련하고 주라는 초나라 2군을 맡아 훈련하라. 선봉대는 내가 직접 맡을 것이다. 이리하여 초나라 군대는 갑자기 예정이 없던 훈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한편 한나라 유방의 진영은 항우가 팽성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논쟁이 가열했습니다. 이는 항우를 즉각 뒤쫓아 공격해서 전쟁을 끝내자는 강경론자들과 서약을 어겨서는 불리하다는 신중론자들의 대립이었던 겁니다. 유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식구들을 모두 찾았으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조만간 항우를 쳐서 천하전쟁을 끝내겠다. 유방은 항우를 제거하면 마음껏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화친을 하니 그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항우를 죽일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선택할 것이다. 항우를 죽여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다. 장수들은 명심하여 출정을 준비하라. 정말로 유방은 배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곧바로 한신에게 명했습니다. 초나라 팽성으로 쳐들어가 항우와 결전을 벌이자. 유방은 대군을 이끌고 팽성 근처 고룽으로 향했습니다. 고룽은 진을 치기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식에 항우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란의 예언이 과연 틀리지 않았다. 역시 유방은 믿을 놈이 못 된다. 우리 군대는 충분히 훈련됐다. 이번에는 기필코 유방의 목을 베도록 하겠다. 장수들은 결전을 준비하라. 항우는 명령을 내리고 바로 갑옷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장군 계포가 나와 아뢰었습니다. 출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화친을 깬 것은 유방이니 먼저 천하의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모두 유방을 욕할 것이 아닙니까? 군대는 이치에 맞아야 사기가 오르고 병사들은 의로울 때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법입니다. 명분을 얻으면 100번 싸워도 우리가 유리합니다. 항우가 그 말에 따라 천하에 조서를 보내 유방을 심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러자 유방의 진영에서는 이를 의외의 반응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항우가 바로 달려나와 싸울 줄 알았는데 이는 무슨 전략인가? 항우가 불리하여 망설이는 것인가? 유방은 즉각 신하 육가를 보내 항우에게 전쟁 재개를 알렸습니다. 항우가 육가에게 말했습니다. 유방은 역시 믿을 놈이 못 된다. 은혜도 모르고 신의도 없으니 말이다. 화친 서약을 걸레처럼 내던지는 자를 누가 믿는단 말이냐. 가서 내일 당장 싸우러 나오라 전하라. 육가는 혹시라도 항우의 분노에 목이 잘릴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초나라를 벗어날 때까지는 등에 식은땀이 말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한나라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육가가 유방에게 항우의 결전을 바로 알렸습니다. 다음 날 항우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룽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고룽을 지키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비만 굳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항우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장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방이 겁을 먹은 것이냐 아니면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 것이냐. 이때 종림애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대가 피곤해지기를 기다리는 둔병지계입니다. 시간을 끌어 우리 군대를 지치게 하는 병법입니다. 그러자 장수 주란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유방이 고릉의 진을 치고 수비에 치중하는 이유는 아직 한신이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신이 없으니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 중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 장수들의 의견이 제각각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한신이 대군을 이끌고 오기 전에 우리가 유방을 쳐서 몰살시켜야 합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항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유방이 한신을 믿고 공격을 재개하려다가 한신이 도착하지 않으니 수비에 치중하는 것이다. 만일 한신이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분명 복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공격도 없었다. 항우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고룽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다급하고 초조했습니다. 한신은 도대체 언제 도착한다는 것이냐?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항우가 더 압박하기 전에 포위망을 풀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유방 진영에서 벙쾌, 관영, 왕릉, 노간이 선봉이 되어 항우를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항우는 이들을 피하지 않고 어울려 10여 합을 싸웠습니다. 항우를 공격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항우가 맹공을 퍼붓자 장수 왕릉이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왕릉 대신에 근읍과 주창과 여마동이 달려나와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이쯤 되면 항우는 한나라의 7장수를 상대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자 초나라 진영에서 장수들이 대거 달려나와 항우를 호위하며 한나라 장수에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두 진영은 장수들끼리 혼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나라 진영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장수 주란이 병사들을 이끌고 한나라 진영을 급습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사기가 드높았고 한나라 병사들은 바싹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나라 장수들이 일제히 퇴각하자 항우는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 진영을 맹공격했습니다. 한순간 한나라 진영은 혼란에 휩싸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방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진영 후문으로 달아났습니다. 항우가 이를 알고 유방을 쫓았습니다. 고룽 여기저기에 죽어 자빠진 이들은 모두 한나라 병사들이었습니다. 유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군대가 망하든 병사들이 죽어 자빠지든 상관없었습니다. 사방 천지가 한나라 병사의 시체였습니다. 게다가 사로잡히거나 항복한 한나라 병사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는 유방이 항우를 두려워하여 병사들을 내버린 것입니다. 고룽 멀리에서 가까스로 군대를 추스린 유방은 그날 밤 장량을 불러 계책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물러선다면 이후로 항우를 이길 수 없다. 어디 유리한 계책이 있으면 말하라. 그러자 장량이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오늘 밤 항우는 반드시 우리를 기습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항우와 대적한다는 것은 황천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체할 필요 없이 어둠을 틈타 성고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리할 때는 달아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유방이 그 말에 따라 퇴각을 명했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조용히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유방은 성고 50리에 이르자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유방의 탈출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하고서야 유방이 달아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우가 급히 추격하려 하자 종림회가 가로막았습니다. 추격해선 아니 됩니다. 분명 중간에 군대를 매복해 두고 달아났을 겁니다. 그러니 날이 새기를 기다려 쫓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항우는 이 정도 승리라면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방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방은 지쳐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장량이 말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속도를 내십시오. 성고까지는 꼭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우가 바로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유방은 그렇게 며칠에 이은 행군 끝에 마침내 성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항우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고 해도
유방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성고는 한나라의 지휘 본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항우는 돌아오는 길에 비보를 보고받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유주성에 쌓아둔 초나라 식량이 한나라 한신의 공격으로 모두 불탔다고 합니다. 한신은 대군을 이끌고 송고로 가는 중입니다. 항우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식량을 잃으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신이 항우의 주요 거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한신은 출발이 늦어 약속한 날에 유방에게 이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유방이 항우의 공격을 받게 되면 보름은 버틸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우의 기동력을 제어하기 위해 정예 부대를 보내 항우의 식량 창고를 급습한 것입니다. 항우는 길게 탄식했습니다. 식량을 잃었으니 이제 어찌 싸운단 말인가? 한신이 귀신 같은 놈을 반드시 먼저 죽이고 유방을 죽일 것이다. 항우는 결국 퇴각을 명했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유방이 기뻐 말했습니다. 한신은 참으로 뛰어난 전략가다. 항우가 하는 짓을 모두 꿰뚫고 있지 않은가? 한신은 한나라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 신하이다. 하지만 장량은 도리어 두려워하여 한신에 대해 다르게 아뢰었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한신이 만일 대왕을 배신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온이 한신을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너무 똑똑한 신하는 도리어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신하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한신은 왜 아직 당도하지 않은 것인가? 팽월과 영포는 또 어찌 된 것인가? 장량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는 한신과 영포와 팽월의 첩자에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한신이 대왕을 돕기를 주저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나라의 왕으로 임명했으나 제나라의 다른 두 곳을 아직 허락하지 않아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하온이 한신에게 제나라 모든 지역의 통치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팽월은 대왕을 위해 큰 공을 세웠음에도 아직 자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온이 서둘러 자기를 내리시면 팽월이 군사를 이끌고 도우러 올 것입니다. 영포로 말하자면 항우를 배반하고 한나라로 왔음에도 아직 적당한 자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온이 자기를 내리시면 영포 또한 대왕을 도우러 올 것입니다. 공을 세운 신하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을 내려야 대왕께서 부르면 바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유방이 장량의 말에 즉각 조서를 내렸습니다. 한신에게 제나라 세 곳의 통치권을 부여한다. 영포를 회남왕에 임명하고 그 주변 땅을 편입하도록 한다. 팽월을 대량왕에 임명한다. 이는 첩자들이 모사를 부려 유방과 갈라서게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다음 날 장량이 유방의 인수를 전하러 떠났습니다. 장량이 한신에게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한신 대장군에게 제나라 세 곳 70개 성 모두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어 한신이 인수를 받아들고 장량에게 말했습니다. 유방 대왕의 은혜로 제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게 됐으니 이제 유방 대왕의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도우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항우를 멸하고 한나라의 천하 통일을 성취하겠습니다. 이어 장량은 팽월을 찾아가 인수를 전했습니다. 팽월을 대량왕에 임명한다. 이에 팽월이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대왕의 은혜를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우는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조만간 군대를 이끌고 송고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어 장량이 영포를 찾아가 인수를 전했습니다. 영포를 회남왕에 임명한다. 영포 역시 크게 기뻐하면서 군대 출전을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성고에는 천하에서 몰려든 군사와 말로 북적였습니다. 이는 왕의 예의와 신하의 도리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신이 제나라 전부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소식에 제나라 선비들은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방이 고릉에서 항우에게 패해 성고로 달아났다. 유방이 급하게 한신을 찾았으나 한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방이 한신의 자기를 높여 제나라 전부를 맡게 했다. 그러자 한신이 유방에게 군대를 파견했다. 한신은 이제 부귀영화가 넘치고 넘친다. 하지만 만일 천하가 통일되게 되면 한신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는 아마도 유방이 한신의 죄명을 낱낱이 들출 것이다. 한신이 유방에게 군대를 파견하려 하자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지금은 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오니 파병을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이에 한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유방 대왕의 은혜로 제 나라 왕에 올랐다. 그리고 나는 군대를 보내기로 서약했다. 대왕의 명을 거역함은 배반이자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또 은혜를 잊고도 이를 갚지 않는다면 어찌 신하의 도리라 하겠는가. 천하 제후들이 유방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유방 대왕을 따를 것이다. 그러자 제나라 지역에 이상한 노래가 퍼졌습니다. 한신이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 황천길에 발을 디뎠다. 초나라가 서고 한나라가 서야 제나라가 서는 것이지. 어찌 유방의 한나라만 보고 초나라를 없애려 하는가. 초나라가 망하면 그때는 한신도 망할 것이다. 드디어 한신의 대군이 입성하자 유방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항우의 군대가 전부 합쳐 10만에 이른다고 했으나 유방의 군대는 무려 30만에 이르렀습니다. 유방은 승상소화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많은 대군이 먹을 것이 충분한가? 소화가 말했습니다. 이전에 비축한 식량과 증발한 식량이 충분합니다. 대왕께서는 석 달치를 준비하라 하셨는데 1년은 넉넉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이에 유방이 놀라 말했습니다. 소화가 아니었다면 우리 한나라는 벌써 사라졌을 것이다. 소화가 적재적소의 물자를 보급했으니 오늘날 한나라가 있는 것이다. 하고는 소화를 크게 치하했습니다. 이어 한신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번 출전은 충분히 준비가 됐는가?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천시와 지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번 항우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로운 지형은 바로 구리산 남쪽에 있는 해하 지역입니다. 항우와 그곳에서 싸우거나 항우를 그곳으로 유인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해하는 지형이 험준하여 대군을 매복시키기에 충분하고 적의 퇴각로를 차단하기에 유리합니다. 유방이 이어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시의 이로움은 어떤 것인가?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하늘 별자리에서 우리 한나라를 의미하는 자미성이 최근에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라의 운세가 성대함을 의미합니다. 만대에 이르도록 한나라가 번창할 겁니다. 한편 항우는 한나라 3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급히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강요하여 병사를 징발했습니다. 하지만 항우의 은혜로 제후와 왕에 오른 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병사 착출을 반대했습니다. 나라 안에 도적이 많아 그들을 막아야 해서 도저히 군대가 여유가 없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항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항우는 성질대로라면 징발에 반대한 이들을 먼저 치고자 했으나 한나라와의 전면전을 맞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유방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는 내 놈들을 모두 칠 것이다. 어쨌든 항우가 총력을 다해서 모은 병력은
10만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항우는 30만 한나라 대군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방의 승리와 항우의 죽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